장희빈은 알아도 숙종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숙종을 알더라도 장희빈의 치마폭에 빠져 인현왕후를 내친 왕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죠. 저 또한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숙종이라는 왕은 장희빈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이야기로만 풀어내기엔 이야깃거리가 많은 왕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장희빈을 걷어내고 숙종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숙종은 14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이 왕이 된 셈이죠. 그러니 당연히 수렴청정 이야기가 나왔을 법도 한데 희한하게도 수렴청정 없이 친정으로 왕위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7세 때부터 세자가 되어서 7년간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과 11세에 결혼을 하는 등 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을 이른 나이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자 교육을 받는 기간에도 남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신하들이 친정을 허락한 것이겠죠. 이처럼 숙종은 떡잎부터 다른 똘똘한 소년왕이었습니다. 자, 제가 앞쪽에서 숙종을 장희빈의 치마폭에 빠져 인현왕후를 내친 왕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분들 많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랬다면 숙종은 연산군과 함께 조선의 대표적인 망나니 듀오로 언급되고 있겠죠. 물론 숙종이 인현왕후를 내친 것은 맞는데 숙종은 절대 폭군은 아니었습니다. 14세에 친정으로 왕위를 시작한 똘똘한 소년왕이자 자신의 의지로 신하들을 벌벌 떨게 만든 카리스마 왕이었죠. 숙종의 카리스마는 환국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환국이란 시국이나 판국이 전환되는 것을 말하는데 숙종 때 이 환국이 총 3번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서인과 남인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조선에 피바람이 부는데요. 이 모든 것을 숙종이 주도했다는 사실, 환국이 3번 일어나는 14년 동안 사형당한 사람만 총 51명, 파직이나 유배까지 포함하면 총 376명에 달하는 인물들이 화를 당했습니다. 조선 초기 사화에 버금가는 엄청난 비바람이었죠. 사화가 여러 사람에 의해 발생을 했다면 환국은 오직 숙종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숙종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냉정한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치마폭에 사로잡힌 왕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숙종은 여인에게 빠져 정치를 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한 환국에 의해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운명이 갈린 것이고 그 두 여인의 운명이 바뀌면서 또 일부 정치 세력이 정리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하면은 1번 숙종에 의해 남인과 서인의 권력이 바뀌었다. 2번 권력의 흐름에 따라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운명도 바뀌었다. 3번 두 여인의 운명이 바뀌면서 두 여인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던 인물들이 정리되었다. 이런 흐름이 되는 것이죠. 숙종이 이렇듯 권력을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심해지대로 심해진 붕당 간의 싸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상대를 헐뜯기 바쁜 상황에서 숙종이 어떤 세력의 손에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숙종에게는 이것이 왕권 강화의 기회가 되었고 또 이것을 굉장히 잘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서인과 남인의 싸움을 이용하면서 한편으로는 탕평책을 펼침으로써 왕권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갔는데요. 탕평책은 후대인 영조와 정조의 정치 방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탕평책을 처음 시도한 것은 숙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숙종은 무려 45년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으로서 조선을 이끌죠. 그리고 숙종의 출신도 한 몫을 했습니다. 숙종은 조선에 7명밖에 없는 적장자 출신의 왕이자 단종과 함께 2대 연속으로 적장자가 왕위를 이어받은 정통성 확실한 왕이었습니다. 광해군, 인조, 효종 다 어땠습니까?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확실치 못한 정통성 때문에 불안에 사로잡혀 그것이 정치에도 드러났었죠. 숙종은 그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막강한 파워로 본인의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숙종은 조정 내에서 벌어지는 정치 상황뿐만이 아니라 바깥의 상황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행어사 제도인데요. 지방관을 보낸 후 따로 사신을 보내서 지방관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는지 감시했던 것이죠. 참고로 춘향전의 배경도 숙종 때입니다. 이렇듯 숙종은 안팎으로 신하들을 확실히 통제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군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엔 경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숙종은 경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업적을 이뤄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평통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려 때에도 조선 초기에도 화폐는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상평통보는 그저 과거부터 만들어진 화폐 중 하나에 그칠 뿐이겠죠. 하지만 상평통보는 우리나라 최초로 제대로 통용된 화폐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엽전을 통한 상거래가 활발해져서 현재와 비슷한 시장의 모습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화폐 유통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중개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조선에 상업이 부흥하던 시기였으며 대동법이 완벽하게 자리잡게 되면서 쌀, 화폐로 납세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화폐를 유통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숙종이 시대를 잘 만난 것일 수도,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에 딱 맞는 정책을 시행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굉장한 업적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이번엔 국방까지. 숙종의 업적은 국방에도 존재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의 국경이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청나라도 조선과의 국경을 따로 정해놓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숙종에 의해 그것이 공론화되어 명확히 기록에 남긴 것이죠. 물론 백두산 정계비에 적힌 토문강이라는 명칭을 두고 양국 간의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청나라가 차지할 수도 있었던 백두산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가져왔다는 것은 큰 수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숙종 때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 분쟁이 해결됩니다. 사실 이것은 숙종이 한 일이라기보다는 숙종시대 한 백성이 한 일인데 이런 거 보면 숙종이 참 때를 잘 타고난 것 같기도 하네요. 바로 안용복이라는 인물이죠. 어부인지 노비인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관리 행세를 하며 일본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하는 그 문서를 받아온 엄청난 인물. 하지만 아쉽게도 그 공로를 인정받으면서도 관리를 사칭한 죄, 그리고 당시 접근이 금지되었던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간 죄로 인해 유배를 갔다는 기록이 있네요. 막상 접근하니 업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숙종 때 일어난 일이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산성의 축조가 있습니다. 조선은 전쟁이 나면 보통 강화도로 피신을 했고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으로 패주를 했었죠. 숙종은 이것이 도성 북쪽에 적군을 확실히 막아줄 산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종은 도성 북쪽에 위치한 북한산에 10여 킬로미터에 걸쳐 북한산성을 짓죠. 이렇듯 숙종은 정치, 경제, 국방에 걸쳐 손을 뻗친 부지런한 왕이었습니다. 정통성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왕권과 긴 재위기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숙종이라는 인물의 실력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죠. 조선은 임진왜란의 상처가 회복되기도 전에 병자호란을 맞았고 병자호란 이후에는 붕당이라는 새로운 정치 흐름으로 인해서 민생이 점차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이 아픔들이 숙종에 의해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고 그로 인해 영조와 정조 때에 이르러 조선 후기 새로운 부흥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도 숙종이 장희빈하고만 연결되시나요? 절대 아니죠. 물론 저도 역사저널 그날을 통해 숙종의 진면모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숙종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게 되어서 참 뿌듯하네요. 이렇게 몰랐던 역사의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은 언제나 흥미롭고 신나는 일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